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하다며 늘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타입이었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몰라, 운동 같겠지 뭐. 그는 그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싶다는 마음에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얼굴 좀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혜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남편의 손길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임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책임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질 때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외면되거나 무너지는 순간엔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택은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함께 쌓아온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곤 합니다. 오늘 사건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책임의 무게와 그 붕괴를 뼈저리게 마주해야 했던 이용원 씨입니다. 신세계로 사무실에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어깨가 처져 있었고 손끝에는 망설임과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지난 10여 년간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신혜 씨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하다며 늘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타입이었죠.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러닝크루 역시 그녀에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아침 일찍 러닝화를 신고 집을 나설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외향형의 에너지를 밖에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인 이용원 씨는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책임지고 집안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무엇보다 가족이 안전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내향적이고 성실한 성격이었죠. 언뜻 보면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려서 결혼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원 씨는 자신이 집안일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아내 신혜 씨 역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향적인 신혜 씨가 집안일과 육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분명 숨 쉴 구멍과 에너지를 풀어낼 창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혜 씨는 러닝크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낮에도 운동할 수 있지 않냐는 남편의 물음에 신혜 씨는 낮에는 아줌마들밖에 없어서 에너지가 나지 않는다며 새벽 러닝만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 씨에게 그것은 자유와 활력이었지만 용원 씨에게는 매일 아침 출근과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바쁜 출근 준비 속에서도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혜 씨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벽 러닝이 신혜 씨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용원 씨에게는 가족의 책임과 충돌하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원 씨는 점점 출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상사는 요즘 왜 자꾸 10분씩 지각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는 그저 서둘러 사과하며 넘어갔습니다. 출근길이 아슬아슬해지긴 했지만 종일 육아에 지쳐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혜 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부재중 전화를 남겼음에도 달리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가볍게 말하며
오늘은 무려 20km를 뛰었다고 자랑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용원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8시를 넘겼고 아내는 남편의 전화를 무시한 채 자기만의 성취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신혜 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갔다 와도 괜찮다며 어차피 금방 돌아올 텐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융통성이 없다고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이날의 다툼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과 자유를 감당하는 아내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이용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향적인 성격이라 외향적인 아내의 사고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자유를 갈망하며 바깥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집과 아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외향형이기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 부부간의 신뢰와 역할 분담 같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용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MBTI 이야기를 반복해온 탓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갈등의 본질로 착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빠만 바라보면서 울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퇴근하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으며 저녁 메뉴를 함께 고민할 정도로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란스럽게 묻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용원 씨는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 늘 빠져있는 존재는 바로 엄마 김신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몰라, 운동 갔겠지 뭐. 어느새 아이들마저도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과 젓가락은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를 상징했지만 정작 자리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한 명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러닝 모임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번엔 사이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왔다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점점 가정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 운동, 동호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원 씨는 그럴 때마다 차갑게 반응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향형이라는 성격적 차이를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생활을 탓할 수는 없다. 그는 결국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용원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신혜 씨가 참여하는 모임에 자신도 함께 나가보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할 나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지금의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곧바로 거부당했습니다. 신혜 씨는 단호했습니다.
운동은 자신이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남편과 함께하는 부부 취미 활동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면 혼자서 찾으라며 자신에게 달라붙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용원 씨는 아내의 마음이 이미 자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신혜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원 씨는 생활비가 부족한가 싶어서 걱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취미에 드는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정도라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신혜 씨는 피식 웃으면서 남편의 월급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방과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어온 용원 씨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용원 씨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신혜 씨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온전한 이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혜 씨가 외부 활동에서 활력을 얻을수록 집안에서는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원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MBTI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믿었고 어떻게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신혜 씨는 점점 더 멀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내려온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용원 씨는 지방 근무를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원 씨의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갈등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걸린 것은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성장해서 학원과 학교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도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에 아이들은 오히려 웃으며 집에 잘 없으니 괜찮다면서 용돈만 조금 더 올려달라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주말 부부가 되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더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웃어넘겼지만 용원 씨는 그저 쓸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첫 주말이 되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남겨진 메시지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소양강으로 라이딩을 갔다며 일요일 밤에나 돌아오겠다는 짧은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원 씨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은 아내의 부재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할 주말은 아내에게는 여전히 바깥 세계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본 아내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머무는 듯 보여서 용원 씨는 모처럼 저녁을 함께 하자며 다가섰습니다. 그는 그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싶다는 마음에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얼굴 좀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혜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남편의 손길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 동작에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마치 불쾌한 무언가를 떨쳐내는 듯한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용원 씨는 아내의 마음에서 자신이 이미 지워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굴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용원 씨는 당혹스러움 속에서 겨우 말을 이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곧이어 언성은 높아졌습니다. 신혜 씨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찾아오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고단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 일 없는 사람이 꼬박꼬박 올라온다며 남편을 비아냥댔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의 대화는 폭발적인 언쟁으로 끝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오갔고 무엇보다 아내가 남편의 손길을 뿌리친 그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혜 씨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과 달리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 아이는 담담하게 솔직히 엄마가 언젠간 저러지 않았을까 싶었다라고 말했고, 다른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우린 괜찮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용원 씨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지만 용원 씨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이혼은 안 된다고. 자신이 더 맞추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며 사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별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반년인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불안정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고 결국 용원 씨의 어머니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에 와서 아이들을 챙기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용원 씨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내가 외면하더라도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야 한다고. 하지만 한때 가장 가까웠던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와 아이들 앞에서 끝내 지켜내지 못한 가정은 그의 어깨에 더 큰 짐이 되어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용원 씨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을 대신 돌보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기에 괜히 늦은 밤 식사까지 챙겨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간단히 채우고 들어가려고 근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식당 앞에서 마주친 광경은 그의 모든 생각을 멈춰 세웠습니다. 번화가 불빛 아래에서 아내 신혜 씨가 한 남자와 거리낌 없이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용원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급히 달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움과 사과도 없이 태연하게 손을 뿌리치며 남편은 무슨 이미 끝난 사이잖아. 추하게 굴지 좀 마.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곧장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의 외향적인 성격을 이해하려 했으며 끝까지 가정을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조롱당한 듯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지켜온 가정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남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신혜 씨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충격 이후 이용원 씨는 결국 법적인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세계로를 찾은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이야기도 오갔으니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상간자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질문이었기에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라고 해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별거 기간이 길고 양측이 모두 혼인을 회복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비로소 사실상의 파탄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상간자 소송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용원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어머니라고, 희생했던 만큼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정을 깨트린 게 아니라 가정 모두를 기만했다는 생각에 괘씸하다고까지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신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말을 차분히 들은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무는 배우자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부모님에게까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독다적으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다만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이 잘 달래드리겠다고,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간자 소송만큼은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후 소송을 준비하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용원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혹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정리하듯 설명했습니다. 이미 건너간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고, 다만 이 돈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중요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증액이 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서면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별거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방치했고 남편은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아내는 외도를 하면서 상간남에게 돈까지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 측의 책임을 인정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아내가 상간남한테 건넨 돈 역시 혼인 파탄의 증거 사유로 참작된다며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된다고 판결문은 덧붙였습니다. 용원 씨는 그제야 무겁게 짓누르던 숨을 조금이나마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너진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법이 진실을 희록해 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 선 이용원 씨의 모습은 지쳐 있었지만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끌어안고 살던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은 순간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래 참으며 버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만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앞으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에 끌려서 결혼을 했지만 그 다름은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보완하기보다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아내와 책임을 지려는 남편의 차이는 결국 부부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아내의 외도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방치, 상간남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 그리고 재결합 의지가 없는 일방적인 태도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넘어 신뢰와 책임이라고 하는 결혼 생활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름을 존중하며 균형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신세계로는 이번 사건처럼 깊은 상처와 갈등 속에 놓인 분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이혼 사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